베일 속의 진실. 남편의 직업은 당시 문교부 산하의 교육기관에 소속된 중견급 공무. 원. 사회적으로는 인정도 받고 안정된 위치였지만 경제적으로는 그다지 넉넉지 못한 형편의 가정이었다. 게다가 2살 터울의 사내 아이 둘. 이 모두 고등학교 학생이 되자 언감생심 비싼 과외 공부는 꿈도 못 꾸는 터지만 단과반 학원 한두 과목만 시킬래도 빠듯한 살림살이의 행. 하니 바람구멍이 뚫리는 처지가 돼버렸다. 당시 40대 중반이었던 부인은 더 늦기 전에 부업다운 부업이라도 시작해서 공무원 살림의 궁핍을 면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굳히고 이것저것 업종을 물색하였다. 주변의 조언도 조언이지만 역시 먹는 장사가 최고라는 궁리 끝에 부인은 새로 분양하는 상가에 한 귀퉁이를 얻어 빵집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제법 잘 되어 시어머니에게 살림을 전담시키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빵집에 매달려야 했었다. 마침 남편은 지방 근무 중이라 한 달에 2번 주말을 이용해 다녀가는 정도였고 아이들도 도시락 2개씩 챙겨주며 저녁 늦게까지 학교에 있다가 아우는 관계로 살림에 큰 힘이 들지 않았다. 수년 전 혼자 되신 시어머니도 며느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터라 맘 놓고 빵집 운영에 매달릴 수 있었다. 그런데 빵집을 시작한 지 서너 달쯤 되었을까 할 무렵 문제가 생겼다. 건너편 상가에 부인의 빵 집에 무려 10배가 넘는 규모의 빵집이 빵빵하게 자리를 잡은 것이었다. 게다가 무슨 오븐 프레쉬인지 뭔지 해가며 그때그때 신선한 빵을 구워내고 하나하나 고객의 취향에 맞게 케업 디자인도 해주는 신종영 업방식으로 인해 그나마 퇴근 무렵에 식빵 손님마저 빼앗겨버린 것이었다. 새벽녘에 본사로부터 배달돼 오는 비닐 포장의 빵과 디자인이 단조로운 몇 종류의 케역만으로는 도무지 그들과 경쟁이 되질 않았다. 더군다나 무슨 놈의 세일이 그리 잦은지 빵집에서의 박앤세일이라는 행사조차 낯설었던 당시에 마이너스 백하면 몇십 %씩 가격을 인하 옆빵을 팔아대니 하루 종일 빵집을 지키고 있어봤자 눈멀고 귀먼 손님 한둘 정도나 다녀갈 뿐 숫제팔이 날린다는 말조차 무색할 정도가 돼버렸다. 부인은 결국 파산했다. 오기도 생기고 미련도 남아 서너 달을 더 버틴 관계로 오히려 빚더미만 더 떠안은 상태로 손을 들어버린 것이었다. 그런데도 남편은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빚을 청산하느라 살던 아파트를 팔고 지하층 연립주택으로 전세를 얻어나갈 때도 남편은 황금 같은 연차 휴가를 얻어 올라와 이삿짐을 부리며 부인의 등을 토닥거려 주었고 가족들에게도 시종의연한 가장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부인을 눈물나게 감동시켰다. 부인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어떻게든 무슨 일이든 해서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2 아들들에게 진 빚을 갚고 싶었다. 더욱 색해진 살림과 더 풀이 죽은 아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단 1초도 방박하게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부인은 보험에 판원 마이너스 지금의 생활설계사 마이너스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누군가가 보험 외판원으로 성공하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게 된다고 했던 말도 떠올랐다. 그래서 부인은 열심히 교육도 받고 부지런히 뛰어다녔다. 너나 없이 동등한 조건으로 판매 실적을 놓고 경쟁하는 터라면 더 많이 알고 더 맹렬히 뛰어다니는 방법 외에 딴 도리가 있을 수 없다는 판단에 서였다. 부인의 판매 실적은 향상되기 시작했다. 다달이 뽑는 판매 여왕도 부인의 몫이 되기 일쑤였다. 그렇게 되자 수입도 많아졌다. 빵집이 잘 던 때의 수입을 능가하는 달도 있었다. 아이들의 학원비 정도는 문제가 아니었고 남편의 봉급 일체를 저축해도 생활비에 쪼들리는 일이 없어졌다. 이 상태로 2-3년만 더 뛰면 다시 예전의 아파트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부인은 판매도 판매지만 무엇보다 고객 관리에만 전을 기했다. 눈앞의 한 건보다는 그 고객의 잠재구 매력을 타진해보 주도 면밀 관리에 나갔다. 가가호호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의 방문. 판매 때에는 주로 여성을 상대해야 하는 까닭에 그녀들의 상대적 월감을 자극시키기 위해 화장기 없는 얼굴에 풍덩한 옷차림을 택했다. 그리고 직장 방문이나 연고자들의 소개를 중심으로 영업활동을 할 땐 대부분 남성 고객임을 감안하여 화장이나 복장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채신 없이 마인게라도 쓰고 보자는 수작이지 뭐겠느냐고 안양될지 모르지만 부인의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곰곰이 따져 볼 때 6.25 전쟁 이후 급격히 늘어난 과부들을 영업사원으로 대거 영입해서 보험모집인이라는 명칭의 직책을 맡겨 보험업을 신장시켜온 보험업계는 소위 미인계 아니냐는 터무니없는 구설과 비난을 감수해 야 하기도 했지만 그건 일부 남트집 잡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단세포적 입방정에 지나지 않을 뿐이지 실상은 여성 특유의 끈질김과 부드러움 그리고 보다 강한 미래지향적 속성이 보험 상품들의 성격이라든가 그 판매 방식에 오히려 남성보다 훨씬 잘 부합된다는 사실을 보험 업계가 일찍이 인식했고 착안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오늘날 보험판 매업이 여성 전담 업종이 되어버린 이유를 설명하는데 한결 정당하다. 고 부인은 생각했다. 그러기에 다른 상품들의 세일즈는 남성들이 연 그 성공을 점유하는데 반해보험만큼은 그 어떤 남성에게도 난공 불락의 요새요 여성 전유의 기염 아닌가. 그런데 그런 부인의 맹렬의식에 쐐기를 지르는 일이 어느 날 갑자기 터져버린 것이었다. 부인의 실수였다. 남성들을 너무 순진하고 만만하게만 본 부인의 전적인 과실이었다. 하여 예기치 못한 복병은 어처구 이 업계도 이제 직장에 갓 나온 사회 초년생이었다. 나이는 29세, 부인보다 물경 15살이나 어린 풋내기였다. 그 풋내긴 현대자동차 영업 소직원이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취직하여 이제 겨우 직장생 활만 2년을 채워가는 미동에 불과했다. 부인이 처음 그 자동차 영업소의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제일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싹싹하게 부인을 맞은 직원이 바로 그였다. 말쑥한 양복 차림에 패셔너블한 넥타이 그리고 상큼한 스킨로션의 향기를 풍겼던 그는 1년 전 결혼하여 만삭의 아내를 둔 결혼 초년생이기도 했다. 부인은 그런 그가 그저 기분 좋은 막내 동생 같았고 그냥 듬직한 큰아들 같았다. 아울러 무방비 상태의 구매력을 지닌 순진한 고객으로도 보였다. 부인은 그에게 자신의 고객들 중 자동차 구매욕을 지닌 사람들을 많이 소개해주마 했고 그것이 견인차가 되어 보장성 보험 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계 보험도 몇 개 팔 수 있었다. 그러는 중애점 심식사도 몇 차례 같이 했고 젊음이 넘치는 대학가의 생맥주집에도 한두 번 함께 갔더랬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아들을 출산했을 때에는 과일 바구니에 정성스런 등남 축하 카드까지 끼워 그를 따라 병원에 갔던 일도 있었다. 그는 부인을 간혹 젊은 아줌마 예쁘니 아줌마라고 부르는 농을 하기도 했지만 깍듯하고 예절 바르게 부인을 공대했다. 그의 아내도 부인을 친정 이모쯤으로 여기고 잘 대해줬던 모양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영업소 일로 울산 공장에 다녀와야 할 일이 생겼는데 마침 소장님이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라고 키를 내주셨으니 드라이브도 할 겸 같이 다녀오자는 것이 어따. 당시만 해도 승용차가 요즘처럼 흔해 빠진 개인 소유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제의는 의심할 바 없는 호의였고 부인의 호응도 적절했다. 부인은 모처럼 신나게 고속도로를 달리고 싶었다. 막내 동생 같기만 한 그가 실은
동물적 성욕을 지닌 엄연한 하나의 남성이라는 사실을 부인은 정말로 몰랐더랬다. 더욱이 당일치기로 출장을 끝내야 하는 업. 무의 성격을 그로부터 설명받고 난 후에는 오히려 추호의 걱정마저 그에게 민망스러울 정도였다. 그들은 신나게 울산을 향한 드라이브를 즐겼다. 때 아닌 경부고속도로는 텅 비어 있어 속도감을 더욱 만끽시 켜줬고 중간중간에 휴게소에 들러 사먹는 털보네 우동이며 호도과 자마이너스 요즘같이 사기성 농후한 호도 모양의 과자가 아닌 진짜 호도가 들어있는 호도과자 마이너스 등도 드라이브의 즐거움을 배가시켜줬다. 산에 당도하여 부인은 철 진한 바다를 즐기는 동안 그는 업무차 공장 엘 들어가기로 했다. 넉넉 잡아 2시간이면 일이 끝날 거라고 그가 말했는데 부인은 그만 바다에 지쳐 그와 만나기로 한 카페에 먼저 가서 메모를 남기고 전화번호가 적힌 성냥갑을 챙겨 나왔다. 목욕도 하고 쉽고 쉬고 싶으니 이 메모를 본 후 카운터에 문의하면 내가 있는 곳에 전화번호를 안내해 줄 것이라는 내용의 메모지였다. 부인은 인근의 모텔에 시간제 방을 얻어 들어갔다. 그리고 카페에 전화하여 모텔 전화번호와 룸 넘버를 카운터에 남겼다. 그런 후 이어진 더운 물 목욕과 한두 잔의 맥주는 그만 그녀를 홍곤한 잠 속으로 사정없이 밀어넣었던 것 같다. 부인이 초인종과 문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 화들짝 잠을 캔 것은 그로부터 2시간이 설핏 지나서였다. 일을 마친 그가 카페에 당도하여 모텔로 전화를 했으나 룸에서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교환양의 안내를 듣고 서둘러 모텔로 찾아왔던 것이었다. 부인은 당황하여 문을 열어 주었고 깜깜해진 창밖과 손목시계에 놀라 허둥지둥 옷매무새와 머리를 매만지다 보니 한순간 그의 눈빛이 이상해지며 손끝마저 눈에 띄게 떨고 있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리하여 결국 룸에 들어와 엉거 주춤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아있던 그가 손거울을 들여다보며 립스틱을 새로 바르는 부인의 몸을 등 뒤에서부터 와락 덮쳐온 건 그 한 순간과 불과 몇 초 간격으로 벌어졌던 것이었다. 부인은 필사적으로 그의 몸을 밀어냈으나 결과는 허사였다. 미소. 인형 같기만 한 그의 어디에서 그런 엄청난 힘이 생겨나오는지 알 수가 없었다고 했다. 그 난폭성과 광기가 필경 그 자신을 잡아먹어버릴 것 같더라고도 했다. 어쨌든 스타킹과 팬티가 찢겨져 나가고 뜨거운 입 술이 립스틱을 뭉개며 밀어닥치고 억센 손이 가슴과 영덩이를 파고들고 그리고 그의 성난 육질이 부인의 메마른 정조를 무참히 비집고들 어왔다. 들어서기가 무섭게 그 회한의 고개를 눈물과 함께 떨구었지만 비록 부인에 대한 그의 집착과 탐욕은 거의 병적이었다. 그날 밤 새벽을 도와 찾아든 서울에서도 여관에 가자는 그를 타일러 집에 보내는 그대 장장 2시간을 더 소요해야 했다. 부인이 자신의 처지와 문제를 생각할 겨를을 그는 도대체 주지 않았다. 그야말로 막무가내였다. 너 7식이나 집에 안 들어가며 여관에서 홀로 부인을 기다리다 돌아가기도 했고 엉엉 울며 부인의 무릎에 머리를 묻기도 했고 술에 취해 부인의 집 앞을 배회하기도 하는 것이었다. 부인은 미쳐버릴 것 같았다. 어차피 이렇게 된 것 더 이상 그를 망가뜨려서는 안 되겠다는 다짐으로 몇 번 그의 간곡한 제의에 응해주는 희생을 감수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의 집착은 더해만 가는 것이었다. 이혼을 불사하고 사랑한다며 애기처럼 가슴을 파고드는 것이었고 부인의 몸 구석구석을 마치 치밀한 염탐꾼처럼 눈으로 확인하고 뇌리에 새기려는 듯했다. 팽팽한 그의 아내의 젖가슴에 비해 아이 둘을 모유로만 키워낸 부인의 젖주 머니는 볼품없이 훌쩍해 있었지만 그는 오히려 그것을 더 탐식하는 것이었다. 부인은 점점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그와 자신의
모습에 몸서리를 쳤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그 끝없는 추락에 목숨마저 건 것 같았다. 어느 날엔가는 부인이 더 이상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타락시킬 수 없다며 강경함을 보이자 순식간에 이성을 잃은 그는 침대 옆 탁자모 서리에 맥주병을 부딪혀 깨뜨려서는 그 날카롭게 남은 병목의 유리로 자신의 허벅지를 가차없이 찌르는 것이었다. 너무나 놀란 부인은 기껏 의을하여 그를 제지했으나 이미 깊게 찢겨진 그의 허벅지에선 검붉은 선혈이 솟아올랐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침대 시트를 찢어 상처 부위를 동처 맨 후 찾아간 응급실에선 영영 폐인이 될 뻔했다는 뜻의 눈앞이 일순 캄캄해지는 담당 의사의 소견을 들었던 일도 있었다. 그렇게 선무당이 작두타듯 아찔아찔한 순간들로 점철된 부인과 그의 관계는 어느새 1년을 넘겨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러던 막바지에 남편의 고백을 통해 저간의 사정을 알게 된 그의 아내는 어떻게든 남편을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무진애를 썼던 모양이었다. 그러나 이혼해주면 될 거 아니냐는 남편의 모에 씌운 듯한 광기에 절망하여 결국 자기를 떠나버린 남편에 대한 복수심에서였든 또는 자기를 영영 떠나버릴지도 모를 남편을 붙잡기 위한 최후의 방법으로였든 부인과 남편을 간통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조사계 사무실에 붙잡혀 와 앉은 부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하얀고 곱상하게 생긴 그 젊은 남편은 언제거 어디서 술을 마셨는지 반쯤 혀가 꼬부라진 목소리로 옆에 앉아있느나 내 마이너스 그녀는 마치 자신이 죄인인 양고소인 조서를 작성하는 내내 럭에 질려 떨고 있었다. 마이너스를 향해 울먹이며 이렇게 중얼대는 것이었다. 수경아 자기야 미안해 그치만 어떻게 해 나는 말이야 인숙씨가 좋단 말이야. 사랑한단 말이야. 자기야 여보야 미안해 그치만 어떻게 해 내가 차라리 죽어버릴까. 그의 아내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바로 그때 저쪽 소파에 앉아 묵묵히 고개만 떨구고 있던 부인이 고개를 들어 천정을 응시하며 분노와 좌절과 연민과 비애가 뒤섞인 듯한 낮으나 선명하고 강경하나 참담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연정 엄마,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하지만 나도 최선을 다했어요. 어떻게든 이런 종말을 막아보려고 저 사람을 말리고 타일렀어요. 너무나 막무가내였지만 이런 경우 나도 피해자라고 하면 우습겠지. 그러나 그건 사실이야. 나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우리 애들 기도 부끄럽고 애들 아빤 아마 죽고 싶은 심정이겠지. 이제 모두 끝났어. 그토록 애원했는데 좋아요. 저 사람의 저 지독한 사랑을 받아주겠어. 고소 잘했어요. 저 사람이 택한 길이니까 나도 받아들이겠어. 같이 징역 살고 나와서 누가 더 지독하게 사랑할 수 있나 끝까지 해보겠어. 우리 둘이 징역 사는 것으로 연정 엄마에 대한 이 죄책감을 씻어버릴 수만 있다면. 그리고 새 출발해야겠어. 죽을 때까지 갈라서지 않고 아니 같이 죽을 각오로 저 사람을 안 놓아줄 거야. 나 중에 저 사람이 후회하면 그땐 같이 죽을 수밖에. 고소 잘했어. 절대로 원망 안 해. 그러니 절대로 고소 취소하지 마. 만일 그러면 내가 애들아 오빠한테 연락해서 다시 고소하라고 할 테야. 이젠 끝났어. 그래. 오히려 홀가분해. 그래. 술 취한 젊은 남편은 여전히 칭얼대며 중얼거리고 있었지만 울고 있던 옛된 아내의 표정은 부인의 말이 계속되는 동안 칠흑처럼 죽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가 남편의 친구들로 이는 남자 둘과 함께 돌아와서는 고소 사실을 전면 취소해버렸다. 그리고 친구들이 남편을 부축해 일으켜 세우는 동안 고개 숙인 부인이 그게 다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주머니 그러지 마세요.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어요. 가정을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로 저 사람 만나주지 마세요. 죽여도 내가, 죽이고 살려도 내가 살릴 테니 그렇게 해주세요. 직장도 옮기고 집도 이사할 거예요. 다시는 아주머니 뵙지 않길 바래요. 그렴 이만. 말을 마친 아내는 술 취한 남편의 양복 저고리를 챙겨 황망히 돌아갔다. 그리고 잠시 후 그 부인도 고개를 떨군 채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나는 지금도 아리송한 그것이 궁금하다. 그 부인의 처절한 대사에 담겼던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알고 싶다. 정말로 함께 징역 살고 나와 죽음이 둘을 갈라놓을 때까지 15살 연하의 남자와 지독한 사랑을 하며 살아가려고 부인은 작정했을까? 아니면 지나친 모험이고 극약 처방이긴 하지만 집안 식구 아무도 모르게 간통 사건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시급하게 고소 취소를 받아 내야 함으로 눈 딱 감고 저질러 본 고단위 책략의 고소 취소 작전이었을까? 그것이 궁금하다.